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 오늘 화요일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짜,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금융시장이 반색을 했습니다. 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7.7%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았다라는 이유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색을 했죠. 예, 국내 시장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금리 떨어지고 환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리하고 환율 떨어진 게 굉장히 좀 극적이었는데 특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20원 뭐 이렇게 위에 있다가 불과 한 일주일, 열흘 만에 1,300원대 근접하게 떨어졌어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높을 경우에 국내 수출 기업들에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비이성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다들 좀 민감해하고 있었는데 최근 하락기에 1,300원 근처까지 그 장중에 근접을 했었더라고요.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1,324원, 5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열흘 전쯤보다 훨씬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뭐 저점 찍고 바닥 탈출하는 건가? 예, 주식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것들도 이미 선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2,200에서 2,400대 중반까지 빠른 시기에 이제 회복을 했는데 10% 넘게 회복을 했는데 이제 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다 반영을 했으니까 뭐 고점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전망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딱 그 증권사들이 하나둘씩 2023년 그 증시 전망 리포트를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서 내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선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도 괜찮은 건지 좀 짚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 예. 내년에 미국에 경기 침체 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자, 경기 침체의 사전적 정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 경기 침체라고 하냐면 왜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있죠?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년 대비 성장률을 따지는데 이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지난해보다 역성장을 2개 분기 연속으로 한다. 그러면 이 시기를 경기 침체기다 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것이냐, 이 그 정의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자면 경기 침체가 없었던 것이냐, 올해 내내 안 좋았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나왔어요. 역성장을 했죠. 그리고 2분기에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0.9%인가? 예,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3분기에는 플러스 2.6%로 플러스로 다시 돌아서긴 했는데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 1, 2분기가 경기 침체기였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시기를 경기 침체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고 넘어갔냐면 이거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역선장을 했으니까 기술적인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침체라고 공식적으로 딱 얘기를 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경기 침체를 딱 지금이 경기 침체다라고 딱 정의를 하는 결정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미국의 전미경제연구회 NBER, 약자로 NBER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경기순환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대요. 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8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GDP뿐만이 아니라 고용, 가계소득,
소비 지출, 산업 생산 등 이렇게 포함을 해서 총 8개로 된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경기 침체다라고 정의를 한대요. 2분기 연속 역선장을 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여기 경기순환결정위원장 이 바폴 스탠포드대 교수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인터뷰에서 어느 한 가지 지표를 다른 지표에 우위를 두고 검토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GDP 수치만 갖고 경기 침체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그러니까 GDP는 역선장을 했지만은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술적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분기 연속 역선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 침체가 아니었으니까 경기 침체는 앞으로 오지 않는 것이냐?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한테 지난 1, 2분기가 경기 침체기였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적인데 뭐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든 말든 그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한국에서 주식 투자라는 투자자들한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다들 경기 침체를 다 입에 달고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도대체 무슨 영향을 주길래? 당연히 경기 침체는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니까 기업들이 장사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장사하기 힘들고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주가도 안 좋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 미국 경기 침체기에 우리나라 한국 주식이 굉장히 안 좋았냐?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몇 번의 주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었으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달 초에 그거하고 관련된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복기를 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10월에 쓴 기사가 그거였어요. 과거에 이제 굉장히 오래전 1900년 이전서부터 경기 침체기가 있었는데 너무 멀리 가면 좀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있었던 경기 침체 기간에 한국의 주가가 어땠는지를 한번 복기를 찾아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경기 침체기가 시작되고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느 시점에 경기 침체기가 끝나겠죠. 근데 우리나라 주가는 이 경기 침체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는 경기 침체 기간에 들어선 후에야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당시 썼던 기사에 첨부했던 표를 옆에다가 띄워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번 표를 확인을 해보시죠. 예, 여기 보면 경기 침체 시작기 그리고 경기 침체 종료기 해서 4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4번의 경기 침체기가 있었어요. 1990년 7월서부터 91년 2월까지 그리고 2001년 2월서부터 2001년 10월까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죠. 2007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때는 좀 기간이 길었네요. 그리고 코로나 발발했을 당시에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이때는 짧게 끝났고요. 자, 4개의 경기 침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그 당시에 저점을 찍은 날짜와 주가지수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4가지 표에서 4가지 경기 침체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발견을 하셨나요? 예, 4번 다 코스피 저점이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을 했죠. 예, 주가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볼게요. 2007년 12월에 1902포인트에서 2008년 10월 24일에 938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종료되는 시점에 다행히 1395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기도 똑같아요. 코스피 저점은 다 경기 침체 기간 중에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점 한 가지 공통점이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 침체 시작기 이 당시의 주가지수보다 경기 침체가 끝나는 종료 시점의 주가지수가 더 낮습니다. 예, 무슨 말인 거 아니
경기 침체가 시작될 시점의 주가보다 그 기간 중에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라고는 하는데 끝나는 시점에 주가 지수가 더 낮았어요. 반등은 했지만 시작 시점의 주가 지수는 전부 다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걸려서 더 올라갔겠죠. 그럼 경기 침체 시작기가 이 시기 상승기에 굉장히 고점이었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2007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 당시는 맞습니다. 11월인가 10월 말인가에 이 당시에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1900포인트라고 해도 고점에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나머지 1990년 그리고 2001년, 2020년에는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기간 중이었어요. 하락하는 기간 중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지수보다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내려갈지 이 시점에서 더 내려갈지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기 보기에는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자가 쓴 기사 하나 가지고 분석 기사 하나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예단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힘을 보태줄 그 분석 리포트가 또 하나 있어요. 신한투자증권이 얼마 전에 2023년을 전망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여기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이전 저는 과거 역산을 해서 최근 4개 경기 침체기를 분석을 했는데 신한투자증권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과거의 것까지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점을 뽑아냈는데 경기 침체 기간이 그때 주식시장은 약 1.5년, 1년 반에 걸쳐서 20% 정도 조정을 했었대요. 20% 정도 하락했었다는 얘기죠. 1950년대 이후에 11번의 경기 침체를 경험을 했는데 이 침체를 전후해서 주가는 20% 이상 하락을 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 추정치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하향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평균 1년 반 정도 약세장이 수반됐다. 아까 코로나 시기에 딱 2개월밖에 안 걸렸었고 1년보다 더 짧게 경기 침체가 끝난 기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경기 침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으며 그리고 주가 조정폭도 상당히 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의미는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하락할 거고 실적에 따라서 실적 예상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주가도 오르기에는 조금 녹록치 않은 환경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거의 경기 침체기에 어땠는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과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네가 100%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건 저도 모르죠.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창 분위기 안 좋을 때 한 달 전? 한 달, 2달, 1, 2개월 사이 그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서베이 조사를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때 경기 침체 확률을 거의 100% 가까이 전망을 했었어요. 제가 지난달 초, 10월 초에 기사 쓸 때만 하더라도 한 98점 몇 % 경기 침체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내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미국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리포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블룸버그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서베이에서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예상 확률이 몇 %이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50%가 넘는다라고 답이 나왔대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기사에서 100% 가깝웠었는데 여기 서베이에서는 50%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떨어진 것 같지만 서로 각각 다른 데서 조사를 한 거고요. 이 50% 이상이라는 게 평상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전보다 올라간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미 지났다 혹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 예, 이 부분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질 것인데 그럼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한 분의 그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최근에. 예. 제가 그 투자자 중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존경까지는 잘 모르겠고, 굉장히 대단하다 하시는 분 중에 그 오크트리 캐피털의 하워드 막스라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뭐 워렌 버핏처럼 굉장히 유명한 분도 아니지만은 투자자들한테는 구루, 예, 선생님, 구루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분 사실 잘 이름도 몰랐던 분인데 그 꽤 오래전에 어느 투자자한테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책 제목이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머리 한쪽을 땅띵 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울림이 좀 컸어요. 지금도 제가 주식 투자 관련 서적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책 중에 한 권이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데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최근에 방한을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3프로 TV 있죠. 제가 다른 유튜브 홍보할 일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는 꼭 한번 저희 채널이 아니지만 꼭 한번 찾아서 보시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채널 이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도 이제 인터뷰 한 대목 초반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하신 말씀 중에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예. 매크로 경제 전체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할 수가 없다. 국가나 경제나 통화, 원자재, 금리, 시장 이런 건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기가 어렵고 알 수도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 작은 범위, 기업, 회사, 개별 기업의 회사들 아니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그리고 주식, 채권 같은 아주 마이크로한 것들은 투자자가 노력을 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캐내면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그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잠언과 같은 말이죠. 예, 가치 투자의 정석과 같은 말입니다. 시장 큰 얘기들은 나는 잘 모르겠고 개별 기업, 내가 알 수 있는 그 기업에만 집중해서 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투자를 한다. 예,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감히 구루의 말씀에 토를 하나 달아보자면 사실 전체 경제를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굉장히 잘한다. 재무제표를 잘 들여다보고 개별 기업의 현재 동향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할 수 있다거나 그 현재 산업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하고 상관없이 해당 기업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골라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치 투자의 정석인데, 그런데 그렇게 분석력이 뛰어난 개인들, 투자자들은 흔치 않아요. 그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그 분들, 가치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인 눈높이, 일반적인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전체 시장 상황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경제 상황이 바닥을 찍고 좀 나아지려고 할 때 좀 괜찮은 산업에서 괜찮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요. 아직 바닥이 온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닥이 어디 있다고 그랬었어요? 아까 경기 침체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 최소한 매수를 하더라도 가용 자원이 있어서 지금 주가가 싸고 막 반등을 하는 것 같은 시기니까 막 서둘러서 주식을 왕창왕창 사고, 삼성전자가 뭐 5만 전자 있다 6만 전자로 올라서니까는 막 뭉터기로 사고 이제 8만 전자 갈 거다.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서둘러서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미에서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번 하락이 시작된 이유가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예. 물가가 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그 물가를 잡겠다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쳐서 금리가 폭등하고 환율이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예,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봐야겠죠. 물가가 7.7% 올랐다고 환원을 하는데 이게 언제 시장의 목표치대로 내려올지 혹은 물가가 잡히기 전에 먼저 경기가 꺾여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힘든 환경이 될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앞서가기보다는. 그래서 물가는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발표를 하잖아요. 그거 기다렸다 투자를 할 수는 없고 그 물가 전망치가 바로바로 이제 금융시장에 반영이 돼서 미국에서도 이제 채권금리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 매일매일 변동을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준 지표로 삼고 있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수익률뿐 아니라 지금 이제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 것들을 미리 예고한 지표가 있었죠. 10년물 장기채죠. 그다음에 2년물 단기채입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그 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게 작년 7월에 이미 역전이 됐죠. 예. 그래서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는 작년 여름에 이미 예고가 됐었습니다. 이 역전된 금리가 지금 금리 차이가 꽤 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언젠가 경기가 나아지면 다시 10년물 금리가 더 높아지고 2년물 금리가 낮아지겠죠. 역전됐던 것이 다시 돌아갈 텐데 역전된 것이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서기 전이라도 갭이 좁아지는가를 확인은 해야겠죠. 예,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보냐? 예, 그 미국 그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프레드라고 FRED. 예, 거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지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경기 침체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함부로 저점이라고 예단을 하지 말자. 혹여라도 사실 경기 침체가 와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워낙에 좀 싸게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난 뭐 저점이 한 2200 밑이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위기가 와서 온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2200보다 더 높은 점에서 저점을 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돌아서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때 빠진 저점이 이때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마음고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올해는 한번 넘겨보자. 연말까지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덤비지 말자. 그리고 가용자원이 여러분들 굉장히 현명한 투자자들이라서 눈치를 잘 봐서 이미 다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돈을 빼갖고 다 현금 100%를 들고 있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매수를 시작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가용자원의 상당 부분이 주식에 들어가 있다거나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값어치가 있겠어요.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효과적인 시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너무 서둘러서 썼다가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긴 호흡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도 2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꽤 있었거든요. 예,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와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세무제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